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10.26% 늘어난 잠정 실적이죠. 숫자만 보면 삼성전자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슈퍼사이클의 끝인지 새로운 시작인지 같은 실적을 보고도 의견이 갈리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풀어볼 질문은 하나예요. 삼성전자의 기록적인 이익은 메모리 호황이 만든 일시적인 숫자일까요? 아니면 파운드리까지 더해지며 사업 구조가 달라지는 장기 성장의 출발점일까요? 이 질문에 답해야 실적이 좋다는 말만 보고 판단할지, 실적을 만든 힘의 지속성을 더 확인할지 기준이 생기거든요. 먼저 7월 7일에 나온 연결기준 잠정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은 171조 원이고 직전 실적보다 27.74%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직전보다 56.21% 증가했고요. 자, 매출도 크게 늘었지만 이익은 그보다 더 빠르게 커졌죠. 단순히 제품을 더 많이 팔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이번 결과를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매출은 회사로 들어온 돈의 전체 크기이고 영업이익은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긴 돈에 가깝습니다. 들어온 돈보다 남은 돈이 훨씬 빠르게 늘었다면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 더 많이 팔렸거나 판매 조건이 좋아졌거나 비용 부담이 완화됐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죠. 이번 실적에서 시장이 놀란 이유도 숫자의 크기뿐 아니라 이익이 불어난 속도에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바로 이 정도로 벌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다만 기업 실적은 한 번 크게 나온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든 힘이 다음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회사는 어느 부문이 벌었고 어느 부문이 기대만큼 받쳐주지 못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하죠. 이번 판단에 필요한 근거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기록적인 이익 자체가 보여주는 반도체의 힘이고요. 둘째는 회사 안에서 반도체와 비반도체 사업의 온도 차이입니다. 셋째는 테슬라와의 장기 위탁 생산 계약이 지금의 메모리 중심 이익을 보완할 새 수익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왜 강한 실적을 보고도 전망이 갈리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가전, 디스플레이, 전장과 오디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까지 다양한 사업을 갖고 있죠. 겉으로 보면 여러 엔진이 동시에 회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분기 보고서에서 부문 간 내부 거래가 포함된 기준으로 DS 부문 매출 비중은 61%였고 DX 부문은 39.3%였습니다. 회사의 실적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물론 매출 비중이 곧 이익 비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출이 커도 비용이 많이 들면 실제로 남는 돈은 적을 수 있고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아도 수익성이 높으면 전체 이익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비중은 어느 사업이 무조건 더 우수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성과를 이해하려면 DS 부문의 환경을 먼저 봐야 한다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스마트폰과 가전의 부진 속에 반도체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반복됐어요. 이 말은 삼성전자 전체가 같은 속도로 좋아졌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회사가 기록적인 돈을 벌었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 힘이 모든 사업에서 고르게 나온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차이를 놓치면 좋은 실적을 보고도 다음 변화에 늦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 고르게 좋아지는지가 중요할까요? 여러 사업이 함께 개선되면 한쪽의 충격을 다른 쪽이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사업이 실적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면 그 사업의 조건이 달라질 때 전체 이익의 변화도 커질 수 있죠. 이번 숫자가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강한 숫자일수록 어디에서 힘이 집중됐는지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도체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공급이 부족해질 때 판매 조건과 수익성이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거나 고객의 구매 속도가 둔화되면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호황은 삼성전자의 매우 큰 기회이면서 동시에 실적의 진폭을 키울 수 있는 요소죠. 좋을 때 강하게 벌 수 있지만 그 힘이 영원히 같은 속도로 이어진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번 성과를 단순한 우연으로 낮춰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큰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유리한 산업 환경을 실적으로 연결할 생산 능력과 판매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호황이 왔다고 모든 기업이 똑같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현재의 성과는 업황의 도움과 삼성전자의 사업 역량이 함께 만든 결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과 가전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DX 부문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제품이 많고 반도체와 다른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쪽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주면 메모리 환경이 변하더라도 회사 전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반대로 이쪽 수익성이 약해지면 반도체가 잘 벌어도 그 이익 가운데 일부가 다른 사업의 부진을 메우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텔레비전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연간 평균보다 약 5% 낮아졌어요.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은 반가울 수 있지만 회사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품 한 대를 팔아 남길 수 있는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판매량이 늘더라도 할인과 원가 부담이 커지면 이익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제품이 많이 팔렸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가격대의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 부품과 마케팅에 얼마가 들었는지, 유통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따라 남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에 관심이 몰렸다는 이야기와 회사의 이익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결국 확인할 것은 판매의 화제성이 아니라 실제 수익 방어 여부예요. 보유자분들은 반도체가 이렇게 강하면 다른 사업이 조금 부진해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핵심 사업이 큰 돈을 벌어주면 다른 부문의 부담을 흡수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죠. 다만 이 해석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핵심 사업의 높은 수익성이 유지되는 동안 다른 부문이 시간을 벌어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만약 시간이 지나도 소비자 제품의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 환경이 강할 때는 문제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업황이 정상화될 때 가려졌던 약점이 다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DX 부문이 손익을 방어하고 핵심 제품의 수익성을 되찾는다면 현재의 높은 이익은 한 사업에만 의존한 결과에서 보다 균형 잡힌 성과로 발전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현재 이익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다음 이익의 후보를 봐야 합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변화는 파운드리예요. 고객이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대신 생산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이죠. 메모리처럼 업황에 따라 판매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사업과는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정되면 수익 구조를 넓힐 수 있습니다. 분기보고서의 수주 내용에는 테슬라와 체결한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이 공개돼 있습니다. 수주 총액은 165억 4,400만 달러이고 계약 종료일은 2033년 12월 30일이에요. 계약의 기간과 규모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협력 가능성이나 기대 수준을 넘어선 단서로 볼 수 있죠. 삼성전자가 고객과 장기간 연결되는 생산 사업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7월 14일에는 테슬라 AI5 생산이 가까워지며 파운드리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인공지능 연산 수요와 삼성전자의 생산 역량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메모리에서 이미 큰 이익을 내는 가운데 고객 설계 칩의 생산에서도 성과를 만들 수 있다면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경로는 한층 넓어질 수 있죠. 그런데 청신호라는 표현을 곧바로 대규모 이익 확정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계약을 확보한 것과 계약을 수익성 높은 생산으로 완성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거든요. 고객이 요구한 성능과 품질을 맞추고 분량을 줄이며 약속한 일정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해야 실제 이익이 남습니다. 생산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이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식당의 장기단체 예약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손님이 올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재료비와 조리 효율을 관리하지 못하면 손님이 많아도 남는 돈은 적을 수 있죠. 파운드리도 고객과 물량을 확보한 뒤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가 수익성을 결정합니다. 계약은 출발을 보여주고 생산 성과는 도착 여부를 보여주는 셈이에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만 봐도 될까요? 기회가 큰 것은 맞습니다. 고객과 오랜 기간 연결될 수 있고 생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기반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긴 계약은 그만큼의 오랜 기간 실행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속된 기간 동안 품질과 납기를 지키고 비용까지 관리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이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반대 해석도 일부에서는 파운드리 계약이 이미 공개됐으니 삼성전자의 체질 개선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메모리 호황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새로운 위탁 생산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니 과거보다 성장 경로가 넓어졌다는 논리죠. 이 해석은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 계약이 있고 생산과 연결된 보도까지 나왔다는 점은 단순한 구상보다 한 단계 앞선 변화니까요. 반면 신중한 쪽에서는 아직 전체 체질이 바뀌었다고 말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현재 실적을 강하게 만든 힘은 여전히 반도체 호황에 가깝고 새 계약의 경제성은 생산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스마트폰과 가전의 부담까지 함께 놓고 보면 회사의 모든 축이 동시에 좋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실적을 놓고 목표주가 전망이 크게 갈리는 배경도 이런 차이에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낙관과 비관 가운데 하나를 지금 골라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조건이 확인되면 긍정적인 판단을 강화하고 어떤 조건이 나타나면 기대를 낮출지 미리 정하는 일이에요. 실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험을 지우거나 일부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전체 경쟁력을 부정하는 방식은 모두 판단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익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지속성입니다. 다음 실적에서도 핵심 사업의 수익성이 유지되는지, 매출 증가가 실제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하죠. 그 다음에는 소비자 제품 사업이 손실과 가격 부담을 줄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계약이 실제 생산 진전과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를 차례대로 점검하면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장기 사업의 기대만 먼저 보면 현재 이익의 의존도를 놓칠 수 있고 현재 실적만 보면 앞으로 생길 새로운 수익원을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을 버는 힘과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을 분리해서 본 뒤 다시 연결해야 하죠. 그래야 좋은 뉴스 하나나 우려스러운 제목 하나에 판단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좌에서는 회사에 대한 평가와 보유 비중도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는 것과 내 자산이 한 종목에 지나치게 몰려 있어도 괜찮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좋은 기업도 실적 기대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고 사업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미 비중이 큰 분이라면 추가 기대보다 계좌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부터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새로 접근하려는 분들도 기록적인 숫자 하나만 보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커진 뒤에는 좋은 실적 자체보다 다음 성과가 높아진 기대를 충족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반대로 모든 변화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 역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결론보다 확인 신호를 세워두고 변화의 순서를 따라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록적인 이익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반도체 호황을 실제 수익으로 연결한 삼성전자의 힘을 보여준 결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전체 사업의 체질 개선이 완성됐다고 확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현재 이익은 특정 핵심 사업의 기여가 크고 파운드리는 장기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계약이 안정적인 생산과 이익으로 바뀌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판단을 확인해줄 신호는 핵심 사업의 이익이 유지되는 가운데 DX 부문의 부담이 줄고 테슬라 계약이 생산 성과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도체 이익이 빠르게 약해지는데 소비자 제품의 회복이 늦어지고 위탁 생산의 실행 성과도 뒤따르지 않는다면 새로운 장기 성장의 출발이라는 해석은 낮춰야 해요. 결국 지금은 슈퍼사이클의 끝이나 완성된 체질 개선 가운데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강한 현재 이익과 새로운 성장 축의 실행을 함께 확인할 전환 구간으로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계좌의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종목명과 평가 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 계좌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 줍니다. 종합 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를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 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같은 종목을 똑같이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유 종목과 비중, 손실 구간, 현금 상태를 확인한 뒤 각자 상황에 맞게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세력당화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복잡한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